가치의 차이라기보다도 가격의 차이. 아, 가격이지, 그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의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건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수요예요. 수요. 금리만 기대서 시장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부동산, 뭐 신축에 대한 열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축과 구축,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신축 아파트 어떤 가치가 더 구축에 비해서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그러게.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실수요는 상대적으로 신축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축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자들은 왜 신축을 안 살까? 그 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변화에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미래를 하는 건데 신축이 계속 신축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이 구축이 되고 또 구축은 신축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가 1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다 구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신축만 좋다. 그래서 신축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조금 틀릴 수도 있다. 변화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한 몇 년 정도 준공된 지 지나야 그 구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도가 다르지만 일단 재건축 연한으로 치면 20년 정도 지나야 이제는 구축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요즘 말하는 신축은 뭐냐면 한 7년 이내에 7년 이내에? 네, 그 정도면 신축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가치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신축과 구축의 의미에 따라. 근데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치의 차이라기보다도 가격의 차이. 아, 가격이지. 그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는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어쨌든 가격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현재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훨씬 더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한 15% 정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실제로 이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의 그 유효기간, 생명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면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00년 넘은 건물도 있다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몇 년, 30년 지나면 일단 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적 반영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 기년은 30년이에요. 아, 그럼 30년 지난 거면 제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뭐 100년 된 건물도 있고 이런데 왜 우리나라 건물은 예를 들어서 뭐 30년, 40년 되면 부실려고 아파트 부실려고 새로 짓고 하려고 하냐면 결국엔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가치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리노베이션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 중간에요 고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려운 상태로. 이해하셨어요? 그 최소한 몇 년? 아니 그 연수가 아니고 노후화되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고요. 오래될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재건축에 빨라지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오래되게 놔두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투자는 임대 수익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한 방의 가격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장이 좀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거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차익을 나눠 갖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재건축한 것들 뭐 전부 고층일 거 아니에요. 뭐 30층 막 이런데. 그렇죠. 나중에 지나서는 이게 재건축하기가 어렵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예요. 쉽게 말해서 고층 아파트들.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막 추가로 계속 높게 지지 않는 한 수익성, 즉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의 그 선도지구 지정이 그 선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지켜보는 것 같은데 11월 달에 선정이 되죠.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하고 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층 아파트의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힘드니까 정부가 그럼 일종의 특혜를 줄게. 근데 다 줄 수 없으니까 10% 정도만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일개 신도시에 26,000호 정도만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용적률 높여주고 뭐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뭐 이런 이제 특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 단계에 돌입했고 이제는 다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26,000호 선정하는데 15만 3천호가 그러니까 신청했고 그래서 경쟁률이 약 5.9대 1입니다. 야, 이거 당첨되면은 어쨌든 선정되면 특혜 받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에 그게 발표되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관심이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노후 아파트 중에서 10%만 선정돼요. 그럼 나머지 90%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아, 오히려 실망감으로. 사람들은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가격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선정되면은 이런 혜택을 받는 거고 올라가겠지. 우리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되지 않을까? 다 이러는데 안 됐어. 실제로 못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데가 많습니까? 되는 데가 많습니까? 90%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11월에 선도지구 발표가 일종의 가격 하락 트리거가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실망감들이 이어지면 막 매물 쏟아지고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 선도지구 기대감 때문에 최근 일기 신도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11월 달에 보니까 입주하는 곳들이 참 많아요. 둔촌주공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 재건축을 통해서 대규모 그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연결되는 게 선도지구가 11월에 발표하잖아요. 네네. 근데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1월에 또 입주를 시작해요. 그래서 11월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데 일단 입주 물량이 12,000호는 우리 역대 최대금의 단일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주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시장의 판단이나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입주가 된다는데도 가격이 안 빠진다. 근데 그거는 입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막상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 하향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그 하향이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같이 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요소가 되는 건가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죠. 시장의 불안감을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더 가중시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주 물량 증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안 빠져가 아니라 11월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면 지금 제가 오늘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월세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12,000호에서 거의 5,500가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50%가 지금 전월세 물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 임차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그 예상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지금 집이 부족하다.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공급 부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던데요. 집이 풍족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서울의 집값이 좀 과장해서 말하면 폭락했거든요. 네. 30% 이상. 그럼 그때는 집이 뭐 많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의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건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수요예요. 수요. 예.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공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틀린 얘기다. 막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계속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논리로 공급 부족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주택 공급이 풍족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서브프라임 때 빠지고, 왜 IMF 때 빠지고, 최근 2년 전에 왜 빠지고, 그때는 공급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수요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그때 충격을 받으니까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값을 전망할 때는 수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수요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가 좀 보려면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좀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의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건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8,800건 정도 원래 거래됐습니다. 네. 근데 8월에 6,000건대로 감소했고요.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네. 10월에는 3,000건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아, 3분의 1 가까이 거의 완전 줄어들었네. 막 반씩 툭툭 3분의 1 이상. 네, 그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오른 곳들의 하락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일단 초기에는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가격이 확 빠지지 않아요. 주식처럼.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계속 안 사가요. 내가 내놓은 집을.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팔려고 내놨는데 10억에 내놨는데 일단 처음에는 호가를 높여서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수요가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내려볼까? 이게 사실 시간이 걸리거든요.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그런 일단 변곡점에 있는 거죠. 집을 안 보러 온다. 그 변곡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고 한국도 뭐 한국은행에서 일단 0.25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이 호재, 부동산에는 호재니까 이것이 또 다시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상승합니다. 정확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상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대출 금리는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출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제가 볼 때 가계부채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인하한다고 해도 이런 거죠. 금리 인하했으니까 집 사세요.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사는 거예요. 수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지만 더 우리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인하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만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좀 저희 예상보다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마찬가지로 여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요새 미국 채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만 기대서 시장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이때 전세 대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뭐 그렇게 우리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왜 있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죠. 실제로 2년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입주 물량이 소폭 증가했는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쉽게 말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혹시 증가하거나 시장의 변동이 일어나면 그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큰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주가 아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일이에요. 11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지나봐야지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향의 정도를 저희가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거는 11월 이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이 뭐 금리 인하가 됐든 뭐 이러저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이제 하락을 다시 또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건 이러한 분들의 논리, 지금 팩트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점은 가격 하락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요. 이건 일단 지금 현실이고요. 자, 이제 전망은 제 의견인 거죠. 전망은 제 의견인데 이제는 가격의 하락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럼 뭐 집값을 오른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이 대표적인 논리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족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가격 하락 이유는 수요 감소예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높은 아파트 가격을 버티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에 그 경매 물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것이 또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은? 지금도 최근에도 경매가 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낙찰률이라는 거 이런 걸 또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버텼단 말이죠. 네네. 근데 막상 금리 인하가 돼도 두 가지가 예상과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인하됐는데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텼다가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요즘 환율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막 떠나는 경우, 주식을 매도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한국 경제 어떤 문제점을 뭐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좀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월에도 미국에 다녀왔는데 네.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독특하게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는 개인 투자가 있는 게 당연한데 부동산에서 대한민국처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1,000만 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44%가 투자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투자자들이 전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던 건 전세거든요. 일종의 갭 투자로 개인이 그냥 작은 돈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 따로 없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 없이 살 수 있어요. 전세를 끼고 사면 되니까. 이건 미국에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보지 않아요. 투자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갭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상황을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막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죠. 네. 하여튼 우리가 그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최근에 손실 보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봐서
외국인들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 특히 한국은? 오피스 빌딩은. 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외국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은 오히려 그쪽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임대료도 영향을 받고. 근데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빌딩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아요. 누가 들고 있냐면 개인들? 아니요. 쓰는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아, 직접 기업들, 자. 그룹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자기네 빌딩을 엄청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딩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아주 큰 회사들이 뉴욕에 빌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이 돈만 벌면 빌딩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도 그렇고 회사 건물도 그렇고 뭔가 자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주택은 투자자들이 많다고요. 상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욕구가 큰데 크다. 실제로 보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투자자들이 있고, 많다. 아파트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욕구를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실현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네 빌딩을 살 때 또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조금 벌면 레버리지 일으켜서 자기가 쓸 빌딩을 사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기 변동성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내가 내 오피스 쓰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8.15 머니톡도 빌딩을 하나 사시길 제가 빨리.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네, 빨리 오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